꿈 많던 청년에서 성실한 공무원으로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난 나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가는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공부해서 떳떳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다. 1983년 22세의 나이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구청 민원실에서 시작한 공무원 생활. 첫 월급 28만 원을 받았을 때의 벅참, 그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흘리신 눈물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1987년 26세의 지금의 아내 영희와 결혼했다. 영희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첫 만남부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다. 1989년 첫째 아들 민수, 1992년 둘째 아들 성수가 태어났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느꼈던 그 벅찬 감정. 이 아이들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자고 다짐했다. 공무원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영희도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만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근처 산에 등산을 가거나 한강 둔치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대민봉사의 보람 공무원으로서의 38년. 나는 한 번도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다. 어려운 일로 구청을 찾아오는 시민들을 보면 예전 우리 부모님 같았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내 신조였다. 때로는 규정상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다. 2019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민원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 동료들은 김 과장님, 나중에는 김 계장님은 정말 성실하다고 말해주곤 했다. 퇴직식 날 동료들과 후배들이 준비해준 작은 파티에서 받은 감사패. 38년간 성실하게 시민을 섬긴 모범 공무원 김철수라고 적힌 그 감사패는 내 인생의 자랑이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노후 계획. 2019년 3월 58세에 정년퇴직한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무원 연금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퇴직금, 그리고 아파트 한 채.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영희와 함께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다 하라며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작은 텃밭이라도 가꿔보자는 이야기도 했다.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고, 특히 큰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IT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아들의 사업 재안퇴직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아빠, 제가 친구들과 함께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도 몇 년간 IT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무실 임대료, 서버 구축비, 직원 인건비 등등. 3억.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고 무엇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앞섰다. 운명을 바꾼 그 결정. 영희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민수가 그렇게 간절해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3억이면 우리 노후 자금의 대부분인데 민수가 성공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업으로 대박내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결국 우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민수에게 3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달콤한 시장. 민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친구 2명과 함께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을 개발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초기 몇 달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매주 찾아와서 사업 근황을 보고했다. 아빠, 이번 달에 고객이 3개 더 늘었어요. 매출도 작달보다 30% 증가했고요. 그래? 정말 잘 되고 있구나. 나는 정말 기뻤다. 내 판단이 옳았고 아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믿었다. 첫 번째 위기 신호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빠,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따냈는데 성금을 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회사가 완전히 안정될 수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민수에게 5천만 원을 더 보탰다. 그때만 해도 투자라고 생각했다. 계속되는 자금 요청구 후 3개월마다 민수는 추가 자금을 요청했다. 서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해요. 직원을 더 고용해야 사업이 확장돼요.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다. 나는 연금을 미리 받고 보험을 해약하고 심지어 영희의 퇴직금까지 투입했다. 영희는 점점 불안해했다. 여보, 이상해요. 사업이 잘 된다면서 왜 계속 돈만 들어갈까요? 하지만 나는 아들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도박 2021년 여름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지금 정말 위기예요. 하지만 이번에 대기업과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이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1억 5천만 원. 이미 바닥난 우리 통장에는 그런 돈이 없었다. 결국 나는 아파트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 집값이 올라 있어서 다행히 대출이 가능했다. 그렇게 우리가 민수의 사업에 투입한 돈은 총 5억 원이 넘었다. 사업 실패와 충격적인 진실. 2021년 12월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빠,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대기업 계약은? 그동안 투입한 돈들은?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아빠. 사실 사업은 작년에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동안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고. 머리가 하얘졌다. 5억 원이 그냥 없어진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1년 넘게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경제적 파탄. 사업 실패 이후에 우리 재정 상황은 참담했다. 아파트 대출금 3억 5천만 원, 기타 대출 1억 원, 상환금 약 300만 원, 우리의 월 수입연금 약 180만 원, 매월 120만 원씩 부족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대출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다. 영희는 밤마다 울었다. 3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대가인가요? 나도 답할 말이 없었다. 가정의 붕괴. 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둘째 성수는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며 집을 나가버렸다. 영희와 나 사이도 점점 멀어졌다. 당신이 너무 성급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줬어요? 그때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잖아. 나도 아들을 믿었던 거야. 매일 밤 이런 말다툼이 반복됐다. 아파트 경매와 노숙의 시작. 결국 2022년 6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30년 동안 살던 우리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경매 대금에서 대출금을 빼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다. 60대 부부가 새로 전세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임시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지만 월 60만 원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연금으로는 부족했다. 영희는 지인의 소개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2022년 11월 영희가 말했다. 여보, 저는 친정 언니 집에 가서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 둘 다 죽어요. 영희야, 38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영희는 몇 개의 옷가지만 챙겨서 집을 나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와 이별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영희가 떠나고 혼자 남은 나는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월세를 내지 못해 월세방에서도 쫓겨났다. 손에 남은 돈은 100만 원 정도. 62세의 나이에 진짜 노숙자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찜질방이나 PC방에서 밤을 보냈다. 하지만 매일 1만 원씩 나가는 돈도 부담이 됐다. 결국 공원 벤치, 지하철역, 24시간 카페 등을 전전하며 살기 시작했다. 노숙자가 되어보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추운 겨울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경찰이 와서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했다. 지하철역에서 잠깐 쉬고 있으면 영무원이 와서 쫓아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예전에 정장을 입고 출근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노숙자가 되니 눈에 들어왔다. 더러운 노숙자, 게으른 인간들, 왜 일을 하지 않냐는 차가운 시선과 말들. 3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하루아침에 사회의 최하층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루하루 생존하기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구청 앞 무료급식소로 갔다. 한 끼라도 걸으면 하루 종일 힘들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따뜻하고 조용해서 잠시나마 평화로웠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에는 24시간 카페나 맥도날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을 버텨야 했다. 다른 노숙자들과의 만남 공원에서 만난 다른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불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형님, 저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망했죠. 저는 암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았는데 결국 암도 못 고치고 노숙자가 됐어요. 각자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2023년 2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손에 남은 돈은 3만 원. 몸은 영양실조로 비틀거렸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영희의 얼굴이었다. 그래도 살아있어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작은 희망들이 있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할머니 한 분이 항상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도서관에서 만난 청년 하나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다가와서 어르신, 신문 다 읽으시면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던 그 청년의 모습. 이런 작은 인간적인 대우가 나는 아직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다. 2023년 3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철수야? 김철수 맞지? 돌아보니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기 박영수였다. 영수는 나보다 먼저 퇴직해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영수야, 이게 웬일이야?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초라한 내 모습을 동기에게 보이는 것이. 하지만 영수는 나를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야,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진실을 털어놓다 영수는 근처 커피숍으로 나를 데려가서 따뜻한 커피를 사주며 이야기를 들어줬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도서관에 자주 온다고 둘러댔지만 영수는 내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다. 철수야, 솔직히 말해봐. 뭔가 힘든 일 있지? 결국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사업 실패, 경제적 파탄, 영희와의 이별, 그리고 노숙자가 된 현실까지. 영수는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따뜻한 손길이야, 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 부끄러워서.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내 집에 가서 씻고 따뜻한 밥 먹고 푹 쉬어. 그 다음에 앞으로 일을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니야, 영수야. 나는 괜찮아. 신세 지기 싫어. 뭔 소리야. 우리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잖아. 영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 것 같았다. 영수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영수의 아내 순자 언니도 나를 친형님처럼 대해줬다. 형님, 우리 영수가 맨날 철수 형님 이야기를 해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요. 일주일 후 영수가 제안했다. 철수야, 내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해볼래? 물론 처음에는 월급이 많지 않겠지만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믿고 집을 맡기겠어? 뭔 소리야. 너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38년 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일한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데? 두려움과 망설임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 몇 달 동안 노숙자로 살면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내가 과연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나이도 이제 60 넘었는데. 그게 뭔 문제야? 요즘 60대는 아직 젊어. 하지만 노숙자였던 사람을. 그게 내 탓이야? 아들을 믿고 도와준 게 잘못된 일이야? 영수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 2023년 4월 3일 10개월 만에 정식으로 출근을 했다. 영수가 마련해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예전의 내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부동산 중개소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사무실이었다. 철수 형님, 여기가 형님 자리예요. 나만의 책상과 의자. 몇 달 전까지 공원 벤치가 내 잠자리였는데 이제 나만의 책상이 생겼다. 충격적인 첫 만남 마이너스 과거의 그림자 첫 출근 3일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고객으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예전 우리 동네에 살던 박 부장이었다. 김철수 씨 아니에요? 구청에서 일하시던.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박 부장은 내 몰락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퇴직 후에 사업을 시작하셨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야위셨어요? 그 순간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노숙자였다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돌아보니 큰아들 민수였다. 아빠. 민수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민수야. 너 여기를 어떻게? 아빠가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쳤어요. 민수가 사무실에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민수야, 일단 밖으로 나가자. 하지만 민수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내가 아빠를 노숙자로 만들었어요. 5억을 날렸어요. 엄마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내가 노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동료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고객들도 내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3일 후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철수야. 미안한데 사무실 분위기가 좀. 알고 있어, 영수야. 내가 나가는 게 맞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는데 말이야. 결국 나는 일을 그만두게 됐다.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저귀를 그만둔 후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다. 영순의 집에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는 없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공원 벤치에서 지내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지원이라고 해요. 근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원 씨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건네며 말했다. 아저씨,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지원 씨가 소개해준 곳은 희망재활용센터라는 사회적 기업이었다. 버려진 가전제품을 수리해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여기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센터장 이종민 씨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줬다.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행정 업무도 도와주시고 기술도 배워서 수리일도 해주세요. 희망재활용센터에서의 첫날, 나는 버려진 세탁기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세탁기처럼 나도 버려졌지만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술자 박형님이 다가와서 말했다. 김 선생님, 처음엔 어렵겠지만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박형님도 과거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가 수리한 냉장고를 받아간 할머니가 센터로 전화를 했다. 거기 김철수라는 분 계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내가 냉장고를 가져다 드리면서 고장난 선풍기도 함께 고쳐드렸던 것이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부터 습관이에요. 한 가지 일을 하러 갔으면 다른 불편한 것도 함께 해결해 드리는 게. 이종민 센터장이 감탄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서비스 정신이 있으면 우리 센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2023년 6월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김철수 선생님이시죠? 아들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민수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민수의 원룸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빠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사업 자금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친구들과 온라인 카지노를 하다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요. 아빠가 주신 5억 원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빠가 노숙자가 됐다는 걸 알고도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사업 실패가 아니라 도박 중독이었던 것이다. 민수가 의식을 되찾은 후 나는 아들과 밤새 대화를 나눴다. 민수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아빠,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고 민수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업 자금으로 받은 돈을 온라인 도박에 투자했다가 잃고 그걸 되찾으려고 더 큰 돈을 걸었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아빠가 노숙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수야, 아빠가 도와줄게. 다시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사건 마이너스 화재 현장에서의 생사를 건 구조 2023년 7월 운명을 바꾼 그날이 왔다. 근처 15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아파트에서 아이가 있어요. 라는 절규가 들려왔다. 9층에서 6살 아이와 80세 할머니가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공무원 시절 받은 죄의 대응 훈련이 떠올랐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9층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6살 남자아이는 울면서 할머니를 흔들고 있었다.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이를 먼저 등에 업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7층에서 계단이 무너져 내려가는 길이 막혔다. 안 돼. 이대로는 모두 위험해. 그때 창문 쪽에서 소방차 사다리가 보였다. 나는 창문을 깨고 아이를 먼저 소방관에게 넘겨줬다. 할머니도 빨리. 하지만 할머니를 창문 쪽으로 옮기는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잔해가 떨어졌다. 나는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등으로 잔해를 받았다. 으악. 등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됐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3도 화상을 입으셨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6개월은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전국을 뒤흔든 사건 마이너스 언론의 집중 조명. 이 사건이 전국 뉴스에 대서특필됐다. 전직 공무원 출신 노숙자,
화재 현장서 생명 구한 영웅으로 5억 잃고 노숙자 됐지만 타인의 생명은 포기 안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조된 6살 아이의 정체였다.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손자였던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김철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저도 아버지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운명을 바꾼 제안 마이너스 재벌가의 파격적인 지원. 김 회장은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아와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 선생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낯선 아이를 구해주시다니. 정말 당연한.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당연하지 않아요. 선생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김 회장의 제안은 상상을 초월했다. 저희 그룹에서 사회공헌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연봉 2억의 활동비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숙자였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적합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김 회장의 제안을 받고 새 출발을 준비하던 중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영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뇌출혈로 수술을 했는데 언제 깨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영희는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였다. 매일 병실에서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희야,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게 됐어. 빨리 깨어나서 함께 새 시작하자. 4개월 후 영희가 깨어났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당신은 누구세요? 영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최근 10년간의 기억을 잃은 것이었다. 영희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공무원 부부였다. 아들의 사업 실패도 경제적 파탄도 내가 노숙자가 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여보,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일이 많이 힘든가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라는 것을. 한편 민수는 아버지의 영웅적 행동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다. 도박 치료를 받으며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빠, 제가 아빠를 본받겠어요.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될게요. 민수는 자신과 같은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자조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제가 5억 원을 날리고 노숙자로 만들었음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김 회장이 구조된 사건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김철수 선생님, 정말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걸다니. 대통령 표창과 함께 국민 포장을 받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노숙자에서 국민 영웅으로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가 보도됐다. 재단 이사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익명으로 거액을 후원하고 내 빚을 갚아준 사람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30년 전 내가 구청에서 도와줬던 한 시민이었다. 김 과장님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불법 체류자였던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가 찾아왔다. 당시에 김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추방당했을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세상은 정말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었다. 영희의 재활치료는 순조로웠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사랑에 빠졌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저에게 오셔서 정성껏 돌봐주시는 걸 보니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저와 다시 시작해 보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병원에서 작은 재혼식을 올렸다. 40년 만에 다시 한번 서로에게 프로포즈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내 이야기가 60세,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출간 3개월 만에 100만 부 판매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유명 영화 감독이 영화를 제안했고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김 이사장님, 이 이야기는 꼭 영화로 만들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가 결혼 발표를 하면서 특별한 말을 했다. 제 아버지는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분입니다. 결혼식에서 성수는 하객들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도 도박 중독 극복 수기를 출간하며 수익금을 모두 중독 치료에 기부했다. 3년 후 내가 화재에서 구조한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기억해요? 불 날 때 구해주신. 물론 기억하지. 많이 컸구나. 아이는 작은 편지를 건넸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25년 봄, 영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이다. 여보, 모든 게 기억나요. 영희는 울면서 나를 껴안았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영희야. 덕분에 우리 다시 사랑하게 됐잖아. 당신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어요? 2025년 6월 전국 17개 도시의 희망 나눔 센터가 동시에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했다. 김철수 이사장님은 개인적 시련을 사회적 희망으로 바꾼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영희가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민수가 말했다. 아빠, 제가 망쳐놓은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되돌리시다니. 정말 존경해요. 성수도 덧붙였다. 아빠는 저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청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여보. 1년 만에 본 영희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 신문 기사 보고 왔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민수도 찾아왔다. 술을 끊고 작은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제가 아빠처럼 성실하게 살겠어요. 성수도 형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이 되자고 했다. 2024년 봄, 나는 희망 나눔 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노숙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이었다. 영희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민수와 성수도 각자의 방식으로 센터를 도왔다. 믿을 수 없는 결과 마이너스 TV 출연과 전국적 관심 2024년 가을 우리 센터의 활동이 KBS 다큐멘터리에 소개됐다. 노숙자에서 사회복지사까지 김철수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 방송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분들. 한 시청자는 이런 편지를 보냈다. 김철수 선생님, 저도 사업 실패로 절망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2024년 12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이야기에 감동한 한 기업가가 익명으로 거액을 후원하며 남은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꿈만 같았다. 2025년 1월 64세의 내가 다시 쓰는 인생 이야기. 지금 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희망 나눔 센터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책상 위에는 영희가 끓여준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고 벽에는 센터를 찾아온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다. 2년 전 이맘때 나는 공원 벤치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때 나에게 2년 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영희는 다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전세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예전처럼 많은 돈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았다. 민수는 완전히 변했다. 술을 끊고 배달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빚을 갚고 있다. 무엇보다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졌다. 주말마다 센터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 아빠, 제가 실패했을 때 아빠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것을 보고 배웠어요. 저도 아빠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겠어요. 성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매달 용돈을 보내주며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 포기하려던 순간에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은 사람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센터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 70세의 박할아버지였는데 아들 빚 보증을 서서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분이었다. 내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 저도 똑같았어요. 아들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노숙자가 됐거든요. 박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도 선생님은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나 같은 늙은이도 할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박할아버지는 센터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계신다. 김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겪은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에 희망 나눔 센터 지점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 또한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나처럼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미리 도우려고 한다. 정부와 협력해서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은퇴 후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말이다. 나는 62세에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됐지만 64세에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먼저 박영수 친구에게.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공원 벤치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지원 사회복지사에게. 그녀의 따뜻한 관심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이종민 센터장과 희망재활용센터 식구들에게. 그들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 영희와 변화한 아들들에게. 어제 저녁 센터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쪽지가 함께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박할아버지 드린 그 순간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2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아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내 경험이 누군가의 구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